Discrete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제가 이 논문을 제 그 연구할 때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실 랩 세미나에서 한번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 들리나요? 들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의 명칭은 BQBA라고 해서 Vector Quantized Variational Autoencoder라고 불리우고요. 그리고 2017년에 닙스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 자체가 굉장히 결과가 좋다 보니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이름 자체가 좀 굉장히 길죠. 벡터 퀀타이즈드라는 단어의 뜻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의 단어 뜻도 알아야지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오토 인코더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마 이제 많은 연구실 구성원들이 이제 다 오토 인코더 정도는 써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 인코더는 어떤 인풋 데이터를 받으면은 그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버틀렉이 있고, 그 버틀렉을 다시 데이터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틀렉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 인코디드 데이터 혹은 뭐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떠한 미닝풀한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이진 않지만 내부적으로 뭔가 유의미한 어떤 피처 같은 것들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오토엔코더라는 게 보통 우리는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 데이터가 그 representation을 어떻게 어, 표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representation이란 거는 피처 디텍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때 굉장히 사용이 잘 될 수 있고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간단한 예제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강아지랑 고양이 이미지들을 이제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오토엔코더로 트레이닝을 했을 경우 이제 요 사각형과 같은 레이턴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축과 Y축 이 두 가지의 어떤 베리어블로 구성된 레이턴 스페이스이고, 만약에 레이턴 스페이스가 굉장히 잘 트레이닝이 됐다면 한쪽 축은, 그러니까 한쪽 값은 이게 강아지 이미지인지 아니면 고양이 이미지를 나타내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축은 이제 그 사진이 언제 찍혔는지, 그러니까 타임 오브 데이 오브 더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게 밤에 찍힌 건지 아니면은 낮에 찍힌 건지 이런 것들을 분류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미지들은 어떤 X, Y 좌표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플러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 레이턴 스페이스의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레이턴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레이턴 스페이스가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라는 게 무엇이냐? 아까 전에 그 플러팅했던 레이턴 스페이스를 보면은 왼쪽 그림과 같았어요. 이 마우스 커서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요 왼쪽 그림과 같은데 요 왼쪽 그림에서 요 초록색 샘플이랑 노란색 샘플이 막 이렇게 섞여 있죠. 그리고 빨간색 샘플과 파란색 샘플도 섞여 있고, 이게 일반적인 오토엔코더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형태일 텐데 이것의 단점이 무엇이냐 하면 요 샘플들 이외의 점을 샘플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요 초록색 점들을 인터폴레이션 하면은 요 노란색과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샘플을 했을 때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거의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반면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 같은 경우에는 요 샘플들끼리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강제합니다. 그래서 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요 노란색들이 이렇게 좀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뭉쳐 있다든지, 아니면 요 초록색 샘플들은 초록색 샘플들끼리 좀 뭉쳐 있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샘플들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면 장점이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이 근처에 예를 들어서 요 빨간색 샘플들 디스트리뷰션에 어떤 새로운 포인트를 샘플링을 할 경우 여기서부터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새로운 샘플들로부터 뭐 강력한 디코더를 활용을 한다면 이제 얼굴과 같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미지들을 생성하는데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본 논문 또한 그 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새로운 어떤 값을 샘플링을 하고 그거를 디코더를 통해서 이런 얼굴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오토엔코더에 대한 특징이었고, 이제 이 논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레이턴 스페이스가 디스크리트 해야 되냐? 보통은 디스크리트보다 컨티뉴어스를 이제 선호하는데, 디스크리트가 어디에 쓰이느냐 이게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오픈AI에서 돌이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왼쪽이 인풋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어떤 이런 문장들을 넣어주면은 여기에 키워드들이 있죠. armchair, shape, avocado 이런 키워드들로부터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들을 쫙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랭귀지라는 게 사실 디스크리트하잖아요. 이 디스크리트한 어떤 키워드들을 적절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고 이 리프레젠테이션 값들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돌이라는 그 시스템에서도 이 BQVA를 활용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랭귀지 모델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때 중점적으로 보실 것은 그러면 이 디스크리트 레이턴트를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디스크리트하다라는 것은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거의 그라디언트를 어떻게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QBA의 인코더 파트인데요. 이제 일반적인 오토 인코더와 같습니다. 어떤 인풋 데이터 X가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레이턴트 베리어블 Z2를 아웃풋으로 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그대로 디코더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코드북을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Z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코드북이라는 것은 그냥 텐서의 어떤 집합들인데요. 이 텐서의 집합들로 Z를 다시 재구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구성된 Z를 가지고 디코더에 넘겨줘서 그 다시 X 프라임을 만들게 되고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러스 펑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텀은 일반적인 오토엔코더와 같습니다.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X 프라임이 나와야 되고 리컨스트럭션 러스죠. 두 번째, 세 번째가 좀 특이한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요 Z2랑 요 ZQ 요 두 가지가 서로 같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ZQ가 Z2로 가도록, 세 번째는 Z2가 ZQ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고 여기 S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스탑 그라디언트의 펑션의 어떤 약자입니다. 그래서 뭐 파이토치를 조금 구현해 보신 분들은 금방 감이 오시겠지만 이 SG라는 거는 그냥 디태치했다라는 겁니다. Z2점 디태치를 하면은 보통 그라디언트가 스톱 되죠.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스톱 시킨 채로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를 텀을 측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여기 파란색 인코더는 파란색으로 표시했고 이 디코더랑 코드북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표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요렇게 이제 그 그라디언트가 패스되고 이제 요렇게 그라디언트가 이제 연결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Z2랑 ZQ는 이게 그라디언트가 사실은 패스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Z2를 코드북을 사용해서 다시 이제 재구축해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코드북이랑 ZQ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Z2랑 ZQ는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 인코더가 리컨스트럭션 로스에 대한 그라디언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라디언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그냥 ZQ의 그라디언트를 Z2로 그대로 넘겨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그 그라디언트가 불가능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어떤 인풋이 3 곱하기 28 곱하기 28, 그러니까 width height가 28 픽셀이고 그리고 채널이 3, RGB 어떤 이미지를 인코더에 넣어주면은 그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2짜리 어떤 뎁스를 가진 그 레이턴트 값이 생성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각 레이턴트 값들이 요 레이턴트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총 각 요 큐브가 디멘전이 인 거죠, 채널이. 그래서 요런 값들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그 코드북들은 단순히 그냥 디멘전 2짜리 벡터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요런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nearest neighbor 서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요 살색은 요 빨간색과 값이 가장 유사하죠. 그럼 요 빨간색 값으로 그냥 바꿔 replace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푸르른 값들은 요 파란색 값과 가장 값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값들은 무시해버리고 요 파란색 값들로 이제 replace를 해버리고, 요 회색 값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과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검은색 값으로 그냥 replace를 해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값들을 바꿔버려서 디코더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총 여기 생성 가능한 케이스는 지금 우리가 2 곱하기 2짜리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각각의 요 큐브가, 그러니까 각각의 스퀘어가 그 요 세 가지 벡터 중 하나를 갖게 되기 때문에 3의 4승에 해당하는 디스크리트한 코드들을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디스크리트하냐 하면은 사실은 요 그 벡터들의 인덱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어떤 디스크리트한 코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디스크리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요 왼쪽에 해당하는 게 아까 인코더의 아웃풋이었죠. 요 인코더의 아웃풋이 레이턴 스페이스에 어떤 이렇게 매핑이 되겠죠. 요 레이턴 스페이스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할 텐데, 여기에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각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이 어떤 코드북에 해당하는 어떤 포인트들일 거고,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고 요거로 다시 그 어떤 피처를 다시 레이턴트를 다시 만들어서 디코더에 넘겨주겠다라는 게 이제 BQV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실험한 거는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코드북 같은 경우에는 벡터 3개를 썼고 각각의 벡터는 디멘전이 2인 거죠. 그래서 총 디스크리트 코드의 숫자는 3의 5 곱하기 5승. 왜냐하면은 요 z값이 5 곱하기 5의 사이즈를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은 요런 엠리스트 데이터가 될 거고, 요 중간에 레이턴트 z값은 이제 5 곱하기 5짜리 어떤 이미지인데, 각각의 이미지는 여기서는 컨티뉴어스한데 여기서는 이제 요 벡터에 해당하는 어떤 벡터들로 구성된 요 5 곱하기 5 이미지가 되겠고, 이거를 사용해서 디코더는 다시 인풋과 같은 유사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초기 이니셜 세팅인데요. 인풋이 인코더를 통해서 이렇게 인코디드가 되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이 되기 전이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어떤 그냥 플랫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게 5 곱하기 5짜리 이미지인데 요 각각의 그 픽셀들이 요 점에 해당합니다. 요 점. 요 점들이 요 각 픽셀들의 값을 이 레이턴 스페이스에 그린 거예요. 그리고 요 점들이 nearest neighbor 서칭을 해서 요게 각 코드북의 어떤 벡터에 해당하는 값들인데, nearest neighbor 설치해서 그러면 요 초록색들은 얘한테 가장 가까우니까 이제 얘로 매핑이 되겠죠. 그 얘를 써서 다시 이제 그 퀀타이즈드 된 레이턴 스페이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퀀타이즈드 된 레이턴 스페이스로부터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죠, 디코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이게 이터레이션이 좀 지나면은 인코더가 이제 이렇게 요 각각 픽셀들이 요 레이턴스 코드북에 가깝게 이제 움직여집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 하면 이제 아까 X의 아웃풋이 어떤 Z라고 했는데, 요 Z랑 Z2랑 ZQ를 사실 저희가 이제 가깝게 만들도록 하는 텀이 있거든요. 그래서 Z2가 ZQ로 가까이 가고 싶어 하니까 얘가 이제 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요 그 큰 점의 근처로 이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바뀌면서 뭔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좀 바뀌면서 이렇게 펼쳐지죠. 근데 신기한 게 사실 리컨스트럭션은 거의 퀀타이즈 된 것도 바뀐 게 없고 리컨스트럭션도 그냥 검은데, 인코더의 어떤 아웃풋은 이제 점점 뭔가 좀 바뀌죠. 오의 약간 형태가 살짝 보이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얘는 이제 그 첫 번째 로스 텀이 리컨스트럭션 로스였고, 이제 디코더가 사실은 지금 까먹긴 해도 이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이렇게 패스가 되기 때문에 인코더는 지속적으로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 가깝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얘가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이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인코딩을 된 것들의 어떤 각 픽셀 값들이 이제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펼쳐지게 되고, 이제 각 네이버 서칭을 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코드북을 사용하게 되고, 이 두 가지 코드북을, 두 벡터를 사용해서 다시 퀀타이즈드 된 레이턴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여기로부터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아까보다 훨씬 더 뭔가 좀 자연스러운 이제 이미지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다. 비슷한.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게 어떤 약간 레이턴 스페이스에서도 살짝 보이죠. 이게 2인데 이 퀀타이즈드 레이턴 스페이스 보면은 유사하게 2처럼 약간 보이는 게 좀 보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두 개만 사용을 해서 이제 그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고 있는데, 요 세 번째 포인트는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죠. 근데 이게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얘도 점점 이렇게 가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요 그 샘플들한테. 그 이유가 이제 두 번째 텀이 있기 때문인데요. 요 코드북 자체가 사실 ZQ가 Z2로 가까이 가라라는 텀이 두 번째 텀인데, 요 ZQ가 사실은 코드북으로부터 그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 그 ZQ를 Z2로 가까이 가라 하면은 요 코드북이 사실은 Z2로 가까이 가게 하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 하다 보면 요 샘플들이 이제 그 그 요 인코디드 된 어떤 이 픽셀들의 어떤 샘플들과 이제 이제 같이 이렇게 좀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 샘플들을 들은 요 코드북 전체를 활용해서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게 되고, 그거를 디코더가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다. 코드북이 네, 처음에 픽스가 된 게 아니고 그럼 네, 코드북 계속 값이 변한다는 거야? 네, 코드북을 학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이 코드북은 이니셜 밸류 그냥 아무렇게나 줘도 여기 알아서 적당히 수렴을 한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북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코드북도 웨이트 값입니다, 일종의.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이 네, 개수는 코드북의 디멘션이나 개수 이거는 픽스해주고. 네, 그거 개수만 처음에 픽스를 해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큰 원 보이시나요? 혹시 요 큰 원들? 요게 지금 코드북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네. 코드북을 어느 정도 디스트리뷰트를 맨 처음에 해줘야지. 만약에 코드북을 다 0으로 픽스를 해줬다 이러면은 다 같은 거라 이게 어디 아, 각 다른 값으로 수렴이 안 될 것 같거든. 그 맨 처음에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쵸. 같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지면 각, 않으면 된다. 네. 완전히 똑같지만 않으면. 저 같은 어, 경우 그냥 랜덤하게 그냥 뿌렸거든요. 근데 그 빠르게 수렴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랜덤보다도 이분리 디스트리뷰트 해놓으면 좋은 거 아닌가? 뭐, 그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거는 저도 좀 어, 잘 정확하게, 뭐, 거기까지는 인투이션이 없습니다, 저도. 근데, 오케이. 물론, 뭔가 데이터에 맞게 디스트리뷰션을 잘 해놓는다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실험해봤을 때는 이거 자체가 약간 결국에는 레이턴 스페이스에 최대한 이렇게 잘 분포가 되더라고요. 랜덤하게 이니셜을 줘도 이 코드북 자체가 이 레이턴 스페이스를 최대한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분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지금도 처음에 제가 이니셜을 줬을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요 오른쪽 구석에 하나, 뭐 왼쪽 오른쪽 구석에 하나,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이게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얘가 이렇게 네, 이렇게 점점 퍼지게 됩니다. 요 코드북의 어떤 값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죠. 왜냐하면은 그 값들을 이제 최대한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잘 분포가 되더라고요. 오케이.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게 보면 K-민지 클러스터링처럼 몇 개 개수 정해주면 가장 적당한 값들로 다 수렴해 간다. 약간 거의 그런 컨셉인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K면은 클러스터가 몇 개 있지를 이제 정해주잖아요. 여기도 근데 사실 코드북 개수를 네, 정해준 거 아닌가 여기도? 네, 코드북도 K를 정해주는데 요 각 샘플들이 여기 그 조그만 점들이 사실은 요 픽셀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인풋이 인코디드 되고 그리고 이 인코디드 된 게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건데 이 퀀타이제이션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요 각 픽셀들은 요 세 개 중 하나겠지만 퀀타이즈드 된 전체 값을 보면은 픽셀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3의 이 이미지의 위드 헤이트만큼 이제 그 지수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가능한 파서블 케이스가.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거죠.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거를 영상으로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처음에 요 샘플들이 그 약간 어떤 한 점을 이렇게 수렴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게 좀 디스트리뷰션이 알아서 이렇게 학습이 잘 되더라고요. 이거 그 숫자 3개만 쓴 거죠? 숫자 3개? 네. 코드북을 3개 쓴 겁니다. 코드북. 숫자는 다 쓰고요. 숫자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 1, 2, 3, 4, 5, 6, 7, 9가 다 들어있네. 아, 네네네. 앱리스트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코드북을 그러면 세 코드 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 나누어서 이게 데이터가 분포가 나누어지지 않고 한 개로만 계속 몰려 있네. 아 지금 두 번째로 나눠지는구나. 아, 오케이. 네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저 세 개 다로 분포가 된다 이거지. 네네네. 오케이.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요 코드북 3개의 벡터를 다 사용하게 됩니다. 엄청 끊기네. 그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만약에 코드랑 그 데이터 클래스 숫자랑 똑같이 일치시키면요. 그러니까 코드북도 10개고 코드북에 있는 그 코드도 10개고 그 숫자도 0에서 9까지 이렇게 넣으면은 근데 0은 그 네, 코드북 숫자는 그 네, 사실은 이게 지금 3개여도 앱리스트 0에서 9까지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했을 때는 with hate만큼 있잖아요. 예를 들어 5 곱하기 5 이미지인 거잖아요. 지금 레이턴 스페이스가. 네, 네, 네. 근데 5 곱하기 5 이미지인데 각 픽셀 값들이 이 코드북 중 하나의 값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네. 3의 25승의 케이스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퀀타이제이션 레이턴 스페이스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3의 25승의 레이턴 스페이스로부터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수행했을 때 이제 맨 오른쪽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0부터 9까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북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조금 더 지금 오른쪽 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그 흐릿하게 나오잖아요. 아, 그쵸. 더 뭔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뭐 이런. 그쵸. 좀 더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요 코드북의 디멘전도 지금 2로 굉장히 그 제한을 해놨는데 그 요 각 점들이 지금 포인트가 디멘전이 2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디멘전이 2일 필요는 없고 뭐 한 100일 수도 있고 뭐 훨씬 높을 수 있는데 일단은 제가 시각화시키기에 디멘전을 2로 해놨는데 근데 요 정도에서 코드북 3개만 써도 앱리스트 정도는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제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디멘전이 인투이션이 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10개의 숫자에 대해서는 3개면 된다. 뭐 2의 3승은 8이어서 10이랑 가까워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어떠한 의미에 모르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코드 몇 개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숫자 지정을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인투이션? 그러니까는 뭐 코드북 숫자는 사실은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일단 잘 되고요. 그 왜냐하면 코드북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그 인코디드랑 퀀타이즈드랑 이 값이 서로 점점 유사해질 테니까 요 두 번째 이미지랑 세 번째 이미지랑 요 값이 점점 유사해질 테니까 요 코드북의 벡터의 숫자가 많을수록 더 이 퀀타이제이션이 더 잘 될 거고요. 그리고 요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코드북이 사실은 디멘전이 지금 인데
그러니까는 요 퀀타이즈 된 게 사실은 채널이 2개짜리거든요, 지금. 근데 이 채널이 사실 깊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레이턴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차이일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숫자는 사실은 굉장히 넉넉하게 준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3회 25승 하면은 이거 꽤 큰 숫자이기 때문에 네. 혹시 이해가 되셨을려나? 저도 질문 하나 하고 네. 싶은데요. 그럼 뭔가 그림상에서 그 네. 레이턴 코드의 밸류가 어퍼 바운드하고 로어 바운드가 있는 건데 뭐 클리핑 해준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 그래서 요거에서요? 네, 요거 그 인코더의 아웃풋을 탄H로 했어요. 그 인코더의 아웃풋이 탄H라서 마지막 단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더라고요. 나오게 그리기 편하려고. 네. 근데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이 숫자가 3이 들어오면은 대충 레이턴 스페이스도 3처럼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5, 뭐 숫자 2 이게 좀 윤곽이 좀 보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네. 아까 성현이 형이 그 인풋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고 코드북도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각 색깔이 각 숫자에 대응돼 가지고 막 1이면은 전부 다 초록색이고 2면 전부 다 파란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학습되지는 않나요? 아, 네.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미지를 다시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같은 1이라도 이게 숫자가 막 다 다르게 생겼거든요. 1이 하나는 왼쪽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도 있고 아니면 오른쪽 대각선으로 그려진 1도 있고 숫자가. 근데 그 1을 인풋으로 받았을 때 그거를 다시 이제 그 스타일을 유지한 채로 다시 리컨스트럭션도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레이턴 스페이스 자체가 그러한 정보들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같은 색깔로 그냥 다 매핑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근데 저도 약간 저렇게 레이턴 스페이스로 뭔가 매핑되는 게 그냥 일반적인 오토 인코더도 결국 인코딩해서는 약간 숫자 5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약간 네, 그렇죠. 이게 보틀넥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리디 형태로 구성했기 때문에 어떠한 스페이셜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 거고 약간 색깔이 약간 사실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잘 아, 모르겠거든요. 요 두 번째가 사실은 두 번째 이미지를 보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요 인코더의 아웃풋은. 근데 이게 세 번째는 색깔 딱 3가지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그 이렇게 색깔이 사실은 컨티뉴어스한 도메인에서 굉장히 많은데 요 색깔들을 이제 3개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예요.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3가지로만. 그러면 근데도 네. 네. 근데도 뭔가 결국 이미지를 네. 레이어드가 아, 질문이 안 들.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예. 이 영상에서 보면은 인풋이 중간중간에 다른 숫자로 바뀌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그 인코디드 코드 그러니까 작은 점들이 그거잖아요. 네. 그거의 분포 자체는 크게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게 그 어쨌든 그 비유를 하자면 다른 영어 문장이 들어와도 거기 안에서 알파벳 분포는 비슷비슷해서 그런 건가요? 아, 요 이미지는 그러니까 요 그림의 위에 그려지는 거는 그냥 어떤 전체 샘플에 대한 어떤 그림이고요. 그러니까는 이미지 32개에 대한
어떤 그 요 픽셀들의 분포를 보여주는 거고 아래는 그냥 그 중에서 하나하나씩 그냥 바꿔가면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약간 요 값이 이렇게 살짝 바뀌죠. 하나씩. 이게 방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이렇게 값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나요? 근데도 이게 다 3으로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달라도 뭔가 이렇게 리컨스트럭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픽셀들로부터 디코더를 이제 붙이면은 이제 각 픽셀로부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뭔가 그 강력한 디코더를 하면은 굉장히 고퀄리티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달리 같은 것도 뭐 랭귀지 모델이 있으면은 랭귀지 모델이 이런 레이턴 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면 그 이거로부터 뭔가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활용 예시가. 저 궁금한 게 그냥 액티베이션 코드북에서 나온 그 세 숫자가 결국 그냥 픽셀 컬러 값 아닌가요? 그냥 뭔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보면 하얀색이 더 칠해지는 거고 결국 오토인코드도 약간 그런 형태잖아요. 그냥 액티베이션이 얼만큼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디코딩 했을 때 거기로 어떤 픽셀 값을 매핑해 주는 건데 그게 네,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 요 그러니까 인코디드만 보면은 이게 사실 오토 인코더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달라진 거는 이거를 그냥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했다만 다른 거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퀀타이즈 할지 코드북을 이제 학습한다라는 것만 다른 건데, 그러면 이제 퀀타이징 함으로써의 네. 장점이 뚜렷이 네. 어떤 게 있는 거죠? 장점은 이제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지금 설명을 못 하겠어서 일단 그거를 뒤로 뺐는데 뭐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의 대부분의 단점을 다 해결을 한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스테리어 콜랩스인가? 뭐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베리에이션 오토엔코더들의 특징들을 다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디스크리트한 것들, 랭귀지 같은 것들에 적용할 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사실 강점이고요.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좀 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좀 논문을 참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고. 그 저 한 가지 짚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지금 인코디드랑 퀀타이즈드 부분이 인풋이랑 리컨스트럭션에 비해서 차원이 훨씬 작은 거죠. 훨씬 작죠. 그러면은 네. 인코디드랑 퀀타이즈드의 한 픽셀은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어떤 특정 영역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셉티브 필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 약간 네네. 그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그 숫자별로 코드 그 인코디드 코드의 분포가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이 들어오면은 뭔가 세로로 이렇게 긋는 코드들의 분포가 몰려 있다거나 뭐 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그걸 제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이것도 지금 9인데 대충 파란색이 9 써 있죠. 보니까 뭐 초록색 약간 검은색 영역을 나타내는 것 같고 이 파란색 노란색이 지금 어떤 숫자 뭐 밝기 같은 거를 나타낸 것 같은데 뭐 이 인코더도 보면은 약간 좀 9가 살짝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요것들을 뭐 평균을 내보면은 좀 숫자 9 같은 경우에는 9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 저거 무슨 바운더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제가 그 요 인코디드가 인풋이 이제 인코더를 통하면 인코디드로 나오는데 거기에 그 마지막 단 액티베이션을 탄h로 했어요. 너무 커지지 않게. 그래서 탄h 특성상 어떤 값을 넘어가면 계속 1로 그냥 1-1로 수렴돼 버려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 한 가지 있는데 디멘션이 좀 헷갈리거든요. 32 픽셀이라는 게 어떤 거에 대한 픽셀이죠? 32요?
네, 방금 전에 32 픽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요. 5 곱하기 5. 이 레이턴 스페이스는 5 곱하기 5짜리고 헤이트가 5, 그 위드가 5고 근데 이제 요게 채널이 2개 그리고 이제 코드북의 숫자는 3개. 그래서 총 가능한 그러니까 요 각 픽셀들이 가질 수 있는 거는 요 그 요 3개 중 하나거든요. 3개죠. 파란색이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요 픽셀들은 그 3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총 가능한 케이스는 3의 25승이다. 네, 그러면 그 그렇게 디멘션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죠? 그 디멘션이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결과도 바뀌나요? 디멘전을 그러니까는 요 3의 25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가능한 가지수가 퀀타이제이션의 결과 가지수가. 근데 이 퀀타이제이션의 가지수를 더 늘리면 늘릴수록 뭔가 레이턴 스페이스의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이 퀀타이제이션의 가지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 레이턴 스페이스가 가질 수 있는 정보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거겠죠. 뭐 익스페리멘털 하게끔 그 파라미터를 세팅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했네요. 그쵸. 뭐 그거는 그냥 유저가 처음에 정해준 값에 따라서 이제 정해지겠죠. 근데 보통 논문 실험들 보니까 굉장히 크게 주더라고요. 그 가능한 수가 많도록. 네. 혹시 더 질문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전 거는 그 엠리스트 굉장히 간단한 것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거고 이번에는 그 코드북의 숫자를 좀 늘려서 이제 32개를 줘보았고 그리고 이제 패션 엠리스트라고 하죠. 그 옷 같은 것들 이제 그레이 이미지로 했을 때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결과가 나오더라.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퀀타이제이션이 되다 보니까 살짝 뭐 디테일은 읽긴 하는데 이게 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이게 사실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잖아요. 컨티뉴어스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어떤 초록색이면 초록색이다 아니면 뭐 노란색이면 노란색이다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건데 그런데도 약간 그 디코더의 아웃풋이 꽤 디테일을 잘 보존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신발도 이렇게 좀 보면은 약간 그 디테일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잘 리컨스트럭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제 논문에 이걸 썼습니다. 이거 어떻게 썼냐면 그 저는 이제 클러스터링을 썼거든요. 클러스터링을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인풋 이렇게 2개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인풋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픽셀별들로 이렇게 뭔가 레이턴 스페이스에 그려지겠죠. 근데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조금 그 색깔들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하면은 다 파란색, 검은색, 빨간색으로 되기 때문에 아웃풋이 결국엔 같아져요. 그러니까 요 인풋은 2개로 들어가도 아웃풋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클러스터링으로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썼고요. 이제 이게 그 제 논문에서 결과인데 저는 이제 인풋이 어떤 모션 데이터였고 그러니까 이제 유사한 것들끼리 이렇게 뭉쳐지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들이 다 유사하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클러스터링을 써봤을 때 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클러스터 넘버를 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코드북을 물론 제 개수를 정해주긴 하는데 그걸 넉넉하게 보통 정해주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클러스터 뭐 K 몇 개의 클러스터로 될 건지 K-means처럼 그 K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코드북의 숫자만 정하면 되지. 근데 코드북의 숫자를 정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고 또 장점 하나는 최소한 서로 다른 데이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의 클러스터로 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망가뜨리지 않아요. 뭐 해시넷 같은 것도 제가 테스트를 옛날에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가끔씩 데이터가 이제 시뮬러하지 않은데 하나의 클러스터로 이제 잡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좀 네트워크가 잘 학습이 안 되면. 근데 얘는 그런 상황이 진짜 거의 발생하지 않아요. BQBA 같은 경우에서
그건 굉장히 좋았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이게 너무 잘 그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도 서로 다른 클러스터로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그림에서 제가 어떤 서로 다른 두 개의 인풋을 넣었을 때 레이턴 스페이스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다시 이렇게 재결합을 하면은 이제 이런 하나의 아웃풋으로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얘가 너무 잘해버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요 초록색이 검은색으로 매핑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 퀀타이제이션이. 그러면은 이게 요 값 하나가 이렇게 다르게 매핑이 돼버리면 이제 아웃풋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구분을 해버리는 거죠, 인풋을. 네, 요런 케이스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BQBA도 클러스터링으로 쓰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이제 서광균 학생이 이제 컨트리뷰션 관련해서 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서 장점이 뭐냐? 이게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로는 BQV에는 심플하고 디스크리에이터 쓰고 이 그 베리언스 이슈가 없다. 그리고 뭐 포스테리어 컬랩스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잘 작동한다. 뭐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뭘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 뭐 세 번째도 강력한 프라이어, 그러니까 강력한 프라이어라는 건 디코더를 사용한다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뭐 강력한 디코더 쓰면은 뭔가 뭐 제너레이션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하고 뭐 네 번째에서도 뭐 다른 뭐 실험해봤을 때 결과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그 제가 이해한 컨트리뷰션 이게 그 웹페이지 같은 데서 좀 잘 정리된 것들을 읽어봤을 때 정리해보면 약간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디스크리트 레이턴트 베리어블들을 유용한 케이스가 있다. 랭귀지 모델 같은 데서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근데 그때 BQBA를 쓰면 된다. 두 번째로는 이 BQBA가 디스크리트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임에도 불구하고 그 디코더를 붙이면은 굉장히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 네. 이제 요 두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감정과 같은 디스크리트한 어떤 값, 뭐 행복하다, 슬프다, 굉장히 디스크리트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한번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사실 네. 그 클러스터링에 어떻게 사용했다는지 정확히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 네. 그림에서는 그 2D에서 사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냥 한 액티베이션이 어디로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어디로 퀀타이즈 되는 거를 한 거고, 결국 클러스터링 되는 거는 그 요 세 가지 숫자에 대해서 세 가지 숫자를 이제 샘플링해서 뭔가 아웃풋이 나오면 그거의 조합들이 클러스터링 개수가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x2고 그 채널이 2라고 그러면 8개로 클러스터링 할 수가 있다는 소리인 거죠? 그초가 아니죠. 아니에요? 아, 그, 이게 사실은 2x2잖아요. 사실 요 디멘전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왜냐하면은 이 디멘전은 제가 그냥 그림을 그리려고 디멘전을 정한 거지. 요 코드북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세 개로 네, 나눠졌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각 픽셀들이 세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요 2 곱하기 2의 각 픽셀들이 요 세 개 중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의 4승. 3에 2 곱하기 2 이렇게 3 네, 하고 그쵸, 파워 2 그쵸. 곱하기 2일 거죠? 그쵸. 그럼 되게 코드북 크기 대비 되게 익스포넨셜리 커질 수도 있네요. 그 어, 레이턴트 보틀넥 크기에 따라서. 맞아요. 네. 어, 그게 그래서 코드북을 이 숫자를 좀 작게 주면 작게 줄수록 클러스터가 좀 크게 잡히고,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좀 더 이제 결과 아웃풋이 크고 코드북의 숫자를 많이 주면은 진짜 익스트림하게 크게 주면은 인풋 수만큼 아웃풋이 나와요. BQVA를 테스트해 보면. 그러니까는 디스시밀러한 데이터를 굉장히 잘 구분을
하나라는 거죠. 근데 아까 비슷한 것도 너무 잘 나눠서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클러스터끼리의 거리나 유사도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클러스터끼리의 거리나 유사도가 그쵸. 네. 근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클러스터로 나뉘었는데 A랑 B는 좀 유사한 클러스터고 A랑 C는 좀 다른, 그러니까 A, B가 비슷한 클러스터고 C는 완전 다른 클러스터라면은 네. 그 A로 A랑 B로 나뉘는 게 큰 문제인가? 잘 모르겠어. 그게 그러니까 왜 단점인지.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요 검은색이 요 초록색이 검은색으로 매핑이 됐죠. 네. 근데 사실은 요 초록색이랑 회색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검은색 필요 없이 이 회색으로 매핑됐으면은 하나의 클러스터로 될 수 있는데 지금 두 개로 된 거잖아요. 이게 요 검은색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더 처리를 못 하나요? 그러니까 비슷한 클러스터면은 뭐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를 묶어버린다든가 그런 걸 처리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될 게 파란색으로 돼 있으면 엄청 큰 차이지만 검은색으로 네. 될 게 회색으로 된 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그냥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는다 이런 처리를 할 수가 없나요? 근데 그거를 아마 레이턴 스페이스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 초록색은 회색으로 가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요런 처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쵸? 근데 이게 검은색으로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게 뭔가 자동으로 그 요 두 가지 이미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요 초록색을 회색으로 매핑할 수 있는 어떤 추가적인 게 없진 않을 텐데 뭔가 좀 깔끔하지가 않아지죠.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거의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인풋 아웃풋만 하면은 알아서 클러스터링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또 제 인투이션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좀 뭔가 오토매틱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요,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이제 검은색이 딱히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스스로 만약에 코드북이 4개로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회색, 검은색이 됐는데 검은색이 필요가 없어서 그냥 코드북을 파란색, 빨간색, 회색 이렇게 3개로 줄이지는 못한다는 건가요? 알아서? 예, 그러지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어요. 요 코드북이 사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면은 보이시죠? 네네. 검은색이 안 쓰이고 있죠. 네. 그럼 이 코드북은 노는 거예요. 아, 그냥 있어도 안 써게 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한다는 거군요. 발생할 수 있죠. 왜냐면 지금 얘네들은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 얘가 이렇게 같아졌어. 얘도 같아졌어. 이러면 이제 검은색은 혼자 노는 거죠. 왜 있지? 이런 거죠. 그럼 학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학습이? 그쵸. 저도 이거 좀 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고민을 했거든요. 약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가장 리얼리스트 샘플로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논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디스트리뷰션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되고 제자리에 있으면 코드가 약간 구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어디론가에 내가 밀어주는, 밀려가가지고 예. 밀려가가지고 결국 어딘가는 관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 케이스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케이스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게 보통 요 샘플들 있잖아요. 요 샘플들이 요 코드북 숫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이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요 샘플들은 32개인데 아 30네. 요 코드북 숫자는 32개인데 요 샘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를 최대한 다 써요. 안 쓰는 케이스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채팅창에도 질문이 있거든요. 일단 쌤이 질문을 하나 했는데요. 잠시만요. For a special application, how we can divide which kind of latent space is more useful, continuous or discrete? 그래서 언제 어떤 거를 쓰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질문인 것 같은데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continuous가 더 좋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discrete이 더 좋은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잠시만요. Why we should use vector quantization instead of simple k-mean clustering? I guess you mentioned data distribution. 일단은 영어로 이제 쌤이 질문한 거니까 영어로 대답하겠습니다. So the question was, why do we have to use the vector quantization in the latent space instead of k-mean clustering, right? Is that We the actually question? had the first question also. Oh, Maybe you okay. can answer the first one first and then answer the second one. Okay, so the first question is, for a special application, how we can decide which kind of latent space is more useful, continuous or discrete? Actually, I don't really have an intuition on that one, but what the author said is many things in the world are actually discrete, such as languages and words. And since I don't have a very strong intuition in that domain, I cannot, maybe my answer is wrong, but what they say is, what the webs are saying is, like, language models are discrete, so maybe using a discrete latent space is somehow useful in some applications. And I don't know what exactly application they are talking about, but the recent research in OpenAI, they actually use lots of language models. They create some very high quality images from the languages. And they all use this PQVAE, which is discrete latent variables. So if you're interested in using the discrete latent variables, maybe you can look at those researches. And the second question is, why do we use vector quantization instead of k-mean clustering in the latent space, right? So I think, yeah, I think you can also use the k-mean clustering instead of vector quantization. But yeah, I think you can also use k-mean clustering. Okay, my comment. Mhm. My comment was that you just mentioned that when you are using the code book, when a new data comes, which is not similar to the training set, it has difficulties to distinguish the class. But if you use k-mean clustering, the problem to apply it is that the data is not well distributed in the latent space, so it makes it harder to cluster. But what if you widen that space and then apply k-mean clustering? Then it will have the similar results. And the advantage is that it can deal with the unseen data because it's in a continuous space. So can you repeat the answer of the question again? I don't really get it. I guess you mentioned data distribution on continuous latent space is not well distributed. That makes it hard for clustering. So it's the reason they try to use vector quantization. Why? No, I don't think I said that. Did I say that? No, in your slides, I guess it's like, so it's not that. So just
why not writing the latent state and then cluster it?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mean clustering and vector quantization? And why we should use vector quantization versus simple k-mean clustering? To my knowledge, k-mean clustering is some kind of quantization techniques, right? And so we are talking about the latent space, right? Or is that right? Okay. So, My understanding is that one of the reason is k-means clustering. You have to specify k number of clusters, but in this case, you don't have to specify that. You only need to specify loose number of code books that you're going to use. Then it will cluster and then determine the number of optimal clusters for you. So I think that was one of the advantage I understood in my understanding. Just one comment, it's a really good advantage, but I think in k-mean clustering, you can also use other algorithm to find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in the post-processing. So I think you can still find the optimal number of clusters for k-mean clustering. The only difference that I see is here, it learns it during the training. That one is after the network is trained. And I want to see, is it making a difference? Because this clustering is learned during the training, the code book. But in the k-mean clustering, after you train your variational autoencoder, you go and cluster the data. The difference is that during the training for this quantization, you're forced to make the cluster in the training. And what I'm looking is that whether it makes any difference that you force the network to look at the data as clusters if you do the clustering. So I'm looking to one experiment in this paper that might compare simple k-mean clustering afterwards or with their algorithm. Do they have something like this in their paper? oh no, I mean, they didn't use VQVA as a clustering method. I used the VQVA as a clustering in my paper. So in fact, so the question was, why did I use VQVA as a clustering method over k-mean clustering? Is that the question? Oh, Exactly. okay. Okay, so in fact, my data was very, very large, and the distribution is, I have no idea on the distributions, and actually, as you said, maybe deciding the k first and then perform k-mean clustering can be a good options. But actually, like the deep hashing network, at first I tried to use the deep hashing network because they said they can cluster the similar data automatically without having to determine case. And they put in the same hash code, they actually put similar data. And when I tried it, it worked, but it didn't work really well. And I was looking for, is there any similar techniques that use deep neural network for clustering? And I didn't find any like deep k-mean clustering methods. Maybe there are, but I didn't find one that is very easy to implement. Maybe there is, but I didn't find one. And actually, I found VQVA,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deep hashing network. The only difference is it has a decoder. Usually, deep hashing network only has an encoder. They encode the data into some kind of discrete binary codes. But instead, this one uses some kind of vector quantization techniques in the latent space. And to my experiments, it really worked well compared to the hashing net. So that's why I used the VQVA. But as you said, using a k-mean clustering, or maybe other deep clustering methods, works perfectly fine. And the reason I said
the reason I use this one is actually it doesn't mess up with the data. It doesn't put dissimilar data into a single cluster at least. And deep hashing net sometimes do that. So that's why I use this one. And actually I said in my discussion section that maybe using other like clustering methods can perform better. But to my experiments, VQVA also worked pretty well. So that's why I use this one. And actually the reviewers kind of liked it because it's easy to implement and it clusters, right? So I think that's a strength of VQVA as clustering. Easy I also- implementation works well. It's really good idea. I really enjoyed it. And it's the first time that someone shows me this concept. So it was a really good idea and I learned from it. And thanks for the explanation. Just one simple comment. Maybe in future, if you try the clustering methods in the continuous space, since they span a wider area, bigger area, they might work a little bit better than this quantization. I'm not sure. We should try. They might Actually, work better in similar. Okay, go ahead. Oh, yeah. Actually, you have a very good points. K-mean clustering tends to have a larger area, right? Unless we actually make K really, really huge. And in my work, that's very not good because I have this like my requirement was like each cluster has to be very, very similar. Like what I thought was like a standing motion, which is almost identical. And my requirement was I want to see that standing motion into a single point. Like walking in a various angles are different motion to me. They are all like turning left motions, but if their angles are a little bit different, then to me it's a different motions. So actually, yeah, that's could be problem to me. Maybe, yeah, but still, I think I can try another clustering method, as you said. Anyway, thank you for the comments. Thank you so much for great explanation. Sam, I have Okay. a question for you. Do you understand Korean? How do you understand his presentation? Professor, he put the slides in English, so and is that why? he made a very good slides. They are so expressive with figures, so I can understand. Thank you. Oh, it's amazing that you understand the whole content. Okay, so there are so many questions. Okay. 제동 킴, 더 오래 학습시키면 그쪽으로 수렴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무슨 의미죠? 아까 다른 거에 답변하고 아, 계실 네. 때 코멘트 주시죠. 네, 그냥 하나가 학습이 안 될 경우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게 그쵸. 뭔가 약간 좀 더 오래되면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 아까 준규 의견에 그 클러스터링 뭐 이렇게 비슷하면 합치고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 관련해서 그냥 뭐 저기다가 아까 얘기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었어요. 네, 김성현. 이것도 그 답변인 거죠? 오케이. 박준규. 로스텀 3개 중 하나는 코드북에 있는 애랑 인코디드 된 애랑 비슷하긴 텀이라서. 오케이. 아항. 텀 2개였던 것 같기도. Okay. Actually, Jin Park said K-means clustering is one of the methods of vector quantization, and I just found one research about using K-mean clustering for VQVA. Wow. It's exactly what Sam said, right? Anyway, yep. If there is no question,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할게요. 그 뭔가 그 세션 앱리스트에서 클러스터링 했을 때 네. 그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그 학습을 시켰을 때 그 포인트들이 되게
잘 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저 한 위에 슬라이드 보면 아, 이렇게요? 네네. 되게 잘 떨어져 있는데 뭔가 그렇게 최대한 떨어지라는 텀이 없는데도 저렇게 잘 분리가 된다는 게 좀 신기하거든요. 아, 저도 이거 좀 신기했는데요. 이거 포인트 4개 주면은 4코너로 가고요. 8개 주면은 8개 이렇게 잘 분포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좀 수학적으로 제가 이거 해석을 못 해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게 좀 수행을 해봤을 때 결과가 항상 이렇게 잘 분포가 되더라고요. 요 마이너스 1, 요 영역에 요 K 랜덤하게 시작을 해도 항상 결과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분포가 돼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걸 수학적으로 다 이해한 게 아니라서 좀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약간 뭐지? 사실 이렇게 떨어뜨리는 텀이 없는 거잖아요. 학습할 때는 그냥 학습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고. 뭔가 리컨스트럭션 에러가 잘 좀 작동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뭐지? 이미지나 약간 비전에서는 좀 그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테크닉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막 포지티브 페어는 최대한 그 두 포인트는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면 최대한 멀어지게 그런 텀들을 주면서 저렇게 최대한 떨어뜨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다는 신기한 건데. 네, 맞아요. 이게 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저도 그 설명을 못 하겠는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그 비슷한데도 두 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닐까요? 결국에는 최대한 그 클러스터 그 포인트들도 다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사실 뭔가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생각해 봤을 때 그래도 두 모션이 다르더라고 해도 되게 비슷하다고 하면 그 스페이스 공간에서도 좀 가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이렇게 학습하면 멀어지니까 그렇게 클러스터들이 비슷한데도 두 개로 나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인투이션은 저도 크진 않아서 그냥 결과가 잘 나오더라.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거. 네. 좀 근데 뭐 그쵸. 뭔가 사실은 이렇게 제일 잘 퍼졌을 때 경우의 수가 가장 그러니까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가장 잘 구축이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를 네, 학습한다는 거는 좀 신기하기는 한 것 같고 그래서 아까 3개짜리도 사실 보면 이렇게 구석으로 가잖아요. 잘 예쁘게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다면 약간 K-이미지 클러스터링이랑 다른 게 K-이미지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포되어 있는 데이터의 민 밸류를 찾는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 코드북 밸류를 찾으면서 데이터 분포 자체를 바꿔가면서 가장 멀리 레귤러하게 퍼뜨리면서 분포 자체를 바꿔주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데이터를 네, 끌고 가는 그러니까는 거지. 원 쪽으로 끌고 가는 거지 데이터 자체를 아예. 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각 픽셀들을 하면은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각 픽셀들로 보면은 왜냐면 이 점들이 사실 각 픽셀 값이니까 이 픽셀들의 조합이잖아요. 사실 이미지 레이턴트가 그 조합으로 봤을 때는 저도 잘 해석이 지금 안 돼가지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름이 BQVA잖아요. 그러니까 VA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디스트리뷰션을 강제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디스트리뷰션도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예그 아까 쌤이 질문한 것 중에 K-민 클러스터링이 제가 이야기로는 지금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의 K-민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K-민을 물어본 거라면 사실은 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K 정하기가 어렵고 뭐 분포 글쎄요. 근데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하기는 K-민도 뭔가 분포를 좀 이렇게 잘 넓은 에리아를 다룰 수 있다라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분포를 뭐 넓은 걸 다룬다기보다는 있으면 그 중에서 그 중심점을 그냥 찾아가는 과정인 거거든. 네네 그쵸. 예, 예.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보면 뭐 K도 다른 알고리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게 유사해 보이는 거 맞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약간 얘는 분포 자체를 좀 바꿔주면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그러네. 그걸 좀 잘 쓰면은 뭔가 모션 생성 쪽에서도 좀 연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저 임플리멘테이션 관련해서 네, 질문이 있는데 그 그라디언트를 옮겨주잖아요. 네, 그 스킵해가지고 예. 그럼 거기서 또 백워드 하는 건가요? 옮긴 다음에? 근데 그 그라디언트로 그냥 그대로 백워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X 프라임 나오고 로스 구한 다음에 로스에서 백워드 하면은 ZQ까지만 그라디언트가 가는 건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니죠. 코드북까지 가는 코드북까지 거 가죠. 아니에요? 코드북까지. 코드북까지. 근데 이제 네. ZQ의 그라디언트를 Z2로 패스해주면 되죠. 아, 그냥 옮기는 건가요? 넣는 해가지고 그냥 넣는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더 쉬운 방법은 그냥 Z2가 ZQ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 덧셈 뺄셈에서. 그거의 그라디언트는 1이니까 네. 그냥 오프셋 더해주면은 Z2를 ZQ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냥 그러면은 0. 몇을 뭐 네. 더한다든 뭐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텐서는 이제 연결이 돼 버리니까 아, 백퍼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연결돼 버리거든요.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